이 이야기는 올해 명절에 제가 겪은 기막힌 이야기입니다. 아직도 이 일을 생각하면 눈앞이 캄캄합니다. 어떻게 며느리를 대해야 할지 막막한 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아들이 결혼하고 처음 맞는 설이었습니다. 우리 집 부엌은 새벽부터 분주했습니다. 전 부치는 소리, 기름 튀는 냄새, 밥 짓는 수증기가 공기를 가득 메웠습니다. 나는 오랜만에 명절 준비를 하면서도 묘하게 들떠 있었습니다. 어머니, 저는 제가 부칠게요. 며느리는 부엌으로 들어오며 싱긋 웃었습니다. 하얀 앞치마를 두르고 반듯하게 묶은 머리 사이로 젊은 얼굴이 반짝였습니다. 그 모습에 나도 덩달아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그래, 같이 해보자. 기름 조심하고. 며느리는 노릇하게 익어가는 동태전을 보며 명절 음식 냄새가 이렇게 좋은지 몰랐다며 조잘조잘 떠들었습니다. 그 소리가 얼마나 싱그럽던지 부엌이 한결 따뜻해졌습니다. 나는 20살에 시집을 와 시어머니와 함께 살았습니다. 그때는 정말 하루하루가 시험 같았지요. 아버님 사촌 형제들까지 모여들어 새벽 5시부터 상을 차리고 음식이 모자라면 눈치 보며 나락을 깠습니다. 며느리는 손이 빨라야 한다. 그 말이 내 귀에 못처럼 박혀있던 시절이었습니다. 그 기억이 아직도 치가 떨립니다. 그래서 다짐했습니다. 내 며느리만큼은 명절을 즐겁게 보내게 해주자. 나는 며느리가 오기 전에 음식의 절반 이상을 미리 해두었습니다. 나물은 간까지 맞춰두었고 잡채는 유리 그릇에 가지런히 담아 냉장고에 넣어두었습니다. 그저 며느리가 와서 마지막 손질만 하면 되도록요. 며느리가 오면 우리는 전을 데워 한 상 차려 먹고 함께 식탁에 앉아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날 밤에는 며느리가 좋아한다던 패밀리 레스토랑에 갔습니다. 집에 돌아와 전등을 끄기 전 나는 잠시 부엌을 돌아보았습니다. 깨끗하게 닦인 조리대, 식기건조대에 반짝이는 그릇들. 이제야 명절이 따뜻한 추억으로 남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기름 냄새조차 그날만큼은 달콤했습니다. 결혼 첫 해의 설은 그렇게 평화로웠습니다. 며느리의 웃음소리가 부엌 가득 울려 퍼졌고 나는 그 웃음을 오래 기억했습니다. 하지만 추석이 돌아왔을 때 공기는 조금 달랐습니다. 그날도 나는 새벽부터 전을 부쳤습니다. 다 준비된 음식을 보면 며느리가 같이 하지 못해서 서운하다고 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집에 도착한 며느리는 예전처럼 주방으로 달려오지 않았습니다. 손에 휴대폰을 쥔 채로 거실 소파에 앉아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오빠, 전 좀 부쳐야지. 어머니 혼자 하시잖아. 그 말에 아들이 황급히 소매를 걷고 부엌으로 들어왔습니다. 나는 순간 멈칫했습니다. 도와주러 들어온 며느리가 아니라 일하러 온 아들. 아휴, 내가 할게. 넌 새아가랑 얘기 좀 해. 말은 그렇게 했지만 마음속에선 묘한 씁쓸함이 번졌습니다. 전 부치는 소리보다 거실에서 들려오는 며느리의 웃음소리가 더 크게 들렸습니다. 아들은 그 웃음에 맞춰 설거지도 할 거야 하며 물을 틀었습니다. 점심 무렵 며느리가 다가와 말했습니다. 어머니, 명절은 그 집 자손이 챙겨야 복이 들어온대요. 그러니까 어머니는 쉬세요. 그 말은 분명 예의 바른 말이었는데 어딘가 찬바람이 섞여 있었습니다. 나는 애써 웃었습니다. 그래,
내 말이 맞다. 나는 쉬면 되지. 하지만 마음속에서는 작은 파문이 일었습니다. 그날 저녁 나는 혼자 부엌에 남아 식탁을 닦으며 생각했습니다. 며느리의 말투가 조금 달라졌다는 걸. 예전엔 조심스럽게 웃던 눈이 이제는 쉽게 시선을 피했다는 걸. 낯설었습니다. 며칠 뒤 나는 용기를 내어 말했습니다. 다음 명절에는 오지 않아도 돼. 둘이 여행이나 다녀와. 며느리는 잠시 놀란 얼굴을 하더니 금세 미소를 지었습니다. 정말요? 어머니, 그럼 그렇게 할게요. 그 표정이 어쩐지 홀가분해 보여 내 가슴 한켠이 시원섭섭했습니다. 그 후로 2해 동안 아들 부부는 우리 집에 오지 않았습니다. 첫 해엔 임신 중이라 힘들다고 했고, 둘째 해엔 아이가 어려서 이동이 어렵다 했습니다. 내가 붙이던 전 냄새는 여전히 부엌에 남아 있었지만 그 냄새를 함께 맡을 사람은 더 이상 오지 않았습니다. 올해 추석을 앞두고 며느리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어머니, 이번엔 제가 제사 준비할게요. 생선이랑 산적만 구워오세요. 그 말에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며느리 입에서 그런 제안이 나올 줄은 몰랐습니다. 고마움과 동시에 묘한 두려움이 함께 밀려왔습니다. 이제 진짜 어른이 된 걸까? 아니면 무슨 마음이 바뀐 걸까? 나는 여러 번 되묻고 싶었지만 그녀의 밝은 목소리가 그 모든 의심을 덮어버렸습니다. 괜찮다. 힘들게 뭘 또 하니? 내가 만류하자 며느리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번엔 제가 꼭 하고 싶어요. 어머니, 늘 고생하시잖아요. 그 말이 어쩐지 따뜻했습니다. 그래서 그날 저녁 나는 앞치마를 두르고 전을 부치기 시작했습니다. 손끝이 기름에 닿을 때마다 며느리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그래, 이 아이가 이제야 명절의 의미를 아는구나. 그렇게 생각하니 전 냄새도 달콤했습니다. 새벽에 일어나 생선을 굽고 산적을 차곡차곡 포장했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음식들을 고이 싸서 가방에 넣을 때 마치 시집가는 딸 도시락이라도 싸는 듯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제 나도 누군가에게 의지받는 어른이 되었구나. 그런 기분에 마음이 조금 뿌듯했습니다. 서울역에는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기차가 도착하자 며느리가 저 멀리서 손을 흔들며 달려왔습니다. 어머니, 여기요. 한껏 꾸민 머리와 향수 냄새가 코끝을 스쳤습니다. 며느리는 활짝 웃으며 내 손에서 보자기를 받아들었습니다. 와, 어머니 음식 냄새가 진짜 좋아요. 그 웃음에 내 마음이 또 한 번 놓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현관 앞에서 생겼습니다. 아들네 집 문 앞에 서자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잠깐만요. 비밀번호 누를 때 뒤돌아 계세요. 나는 순간 어안이 벙벙했습니다. 아니, 내가 외울 것도 아닌데 하며 웃으려 했지만 그녀는 진지한 표정으로 덧붙였습니다. 그래도요. 프라이버시잖아요. 나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뒤를 돌았습니다. 잠시 뒤 들린 삑삑하는 소리와 함께 문이 열렸습니다. 그 짧은 순간 마음 한구석이 묘하게 쓰렸습니다. 아무리 세상이 험하다지만 나를 향한 그 말 한마디가 당신은 우리 집의 손님이에요. 라는 경계처럼 느껴졌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며느리가 차려놓은 상은 정갈하고 보기 좋았습니다. 그러나 내 입안의 음식 맛은 자꾸만 싱겁게 느껴졌습니다.
아무리 양념을 해도 마음 한켠의 씁쓸함은 감춰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나는 알았습니다. 며느리의 웃음 속에도 경계가 있다는 걸. 아들 집에 도착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딸도 아들 집에 도착했습니다. 오랜만에 가족이 한자리에 모이니 집안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거실에는 손자의 웃음소리가 퍼졌고 부엌에는 찬물에 손 씻는 소리와 냄비 끓는 소리가 이어졌습니다. 어머니, 커피 드세요. 며느리가 커피잔을 건넸습니다. 그 향기 속에서 나는 잠시나마 평화로운 착각에 잠겼습니다. 그래, 이렇게 함께 있으면 그걸로 됐지. 하지만 커피잔을 내려놓자마자 나는 다시 앞치마를 둘렀습니다. 손님처럼 앉아 있을 수는 없었지요. 그때 부엌에서 갑자기 쩌렁한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기름 튀잖아. 전 부치던 프라이팬에서 튄 기름 몇 방울이 너늘이 손목에 닿은 모양이었습니다. 그녀는 과장된 몸짓으로 손을 털며 아들을 향해 외쳤습니다. 너무 날카로운 며느리의 목소리에 나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습니다. 그 말이 내게 한 말이 아닌데도 내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아들은 아무 말 없이 조용히 불을 줄이고 뒤로 물러섰습니다. 그 장면이 참 낯설었습니다. 부엌 기남편과 아내가 부딪히는 전쟁터가 되어버린 듯했습니다. 잠시 후 손자가 과일을 집어들며 말했습니다. 엄마, 나 이거 깎아줘. 그때 며느리는 고개를 돌려 시큰둥하게 대답했습니다. 너 아빠한테 해달라 그래. 엄마는 지금 손이 아파. 그리고는 툭 내뱉듯 말했습니다. 내 아빠 닮지 마라. 네 아빠는 똥멍청이야. 손자는 아무 말 없이 눈을 동그랗게 뜨고 나를 바라봤습니다. 나는 아무렇지 않은 척 미소 지었습니다. 우리 손주, 이리 와. 할머니가 깎아줄게. 칼을 들고 사과 껍질을 돌리듯 천천히 벗기며 마음을 다스렸습니다. 가족이 모인 날인데 그냥 웃자, 그냥 넘기자. 스스로를 달래며 사과를 얇게 썰어 접시에 담았습니다. 그날 밤 식탁 위에는 음식이 가득했지만 사람들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벽이 생겼습니다. 며느리는 휴대폰을 만지작거리며 말이 없었고 아들은 숟가락을 들었다 놓기를 반복했습니다. 저녁이 되어 며느리가 잠시 밖으로 나갔습니다. 공기 좀 쐬고 올게요. 하더니 10여 분쯤 지나 집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그녀의 두 손에는 봉지가 가득했습니다. 맥주 캔이 부딪히는 소리, 소주병이 부딪히며 나는 유리 소리. 어머니, 다 같이 한잔해요. 명절인데요. 나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명절날 술 한 잔쯤이야. 뭐 어때? 그저 스트레스라도 풀자는 마음이었겠지요. 하지만 한 병, 두 병 그녀의 얼굴빛이 점점 달아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입꼬리는 올라가고 말은 점점 빨라졌습니다. 요즘은 다 이렇게 살아요. 어머니처럼 고생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처음엔 농담처럼 들렸지만 금세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왜 우리 엄마 집에는 못 가고 여기에 있어야 하죠? 순간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식탁 위에서 신우이의 젓가락이 멈췄고 손자는 놀란 눈으로 엄마를 바라봤습니다. 나는 그저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조상 덕 보는 사람들은 다 해외여행 간대요. 그녀는 들고 있던 맥주 캔을 탁자에 내리치며 소리쳤습니다. 캔 입구에서 거품이 흘러나와 흰 상보를 적셨습니다. 그 모습이 어쩐지 내 가슴을 짓누르는 듯했습니다. 얘야 술은 그만 마시고 밥이나
좀 더 먹자. 나는 조용히 말을 꺼냈지만 그녀는 들리지 않는 듯 했습니다. 저는요, 어머님 돌아가시면 제사 못 지낼 것 같아요. 솔직히 그거 다 의미 없는 거잖아요. 남자들만 앉아서 절하고 여자들은 주방에서 허리 휘게 일하고. 그녀의 목소리는 더 커졌고 얼굴은 벌겋게 상기되었습니다. 순간 내 머리가 멍해졌습니다. 그녀가 내게 던진 건 단순한 불평이 아니라 가족이라는 울타리를 향한 거부감이었습니다. 내가 평생 지켜온 질서와 정성이 한순간 허물어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아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젓가락을 내려놓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딸은 입술을 깨물었고 방 안의 텔레비전 소리만 희미하게 흘렀습니다. 그녀의 술기운은 마침내 불길이 되어 터졌습니다. 거실 공기는 이미 묘하게 팽팽했습니다. 나는 부엌에서 식탁을 정리하다가 딸아이와 며느리의 대화를 들었습니다. 언니 너무하잖아요. 딸의 목소리는 조심스러웠지만 단단했습니다. 그런데 며느리는 비웃듯 웃었습니다. 아가씨는 출가 외인이 아니에요? 순간 나는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고 방 안의 공기가 멎은 듯 했습니다. 언니 도대체 뭐가 불만이에요? 딸이 다가서자 며느리는 손에 들고 있던 맥주 캔을 탁자 위에 3개 내려쳤습니다. 잔소리하지 말라니까. 그리고는 벌떡 일어나 손을 들며 딸에게 달려들었습니다. 나는 반사적으로 몸을 던졌습니다. 그녀의 손목을 꽉 잡았습니다. 그만해라. 내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그녀는 술에 취해 눈빛이 흐릿했습니다. 그 눈에서 낯선 광기가 비쳤습니다. 나요. 내 몸에 손대지 마요. 그녀의 말이 건개처럼 내 귓가를 때렸습니다. 나는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내가 잡은 그 손이 마치 뜨거운 불덩이 같았습니다. 딸은 겁에 질린 표정으로 나를 바라봤습니다. 나는 숨을 고르며 겨우 말했다. 빨리 여기서 나가자. 딸의 팔을 잡아 끌며 거실을 벗어났습니다. 뒤에서 들려오는 며느리의 고함과 술 냄새가 뒤섞여 머리가 어질했습니다. 아들은 달려나오는 며느리를 막고 서 있었습니다. 현관문을 나서자 싸늘한 밤 공기가 얼굴을 스쳤습니다. 딸의 손이 차갑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엄마 괜찮아요? 나는 대답 대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은 이미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아들 집의 불빛이 창문 너머로 새어나왔습니다. 그 안에는 내가 알던 가족의 온기가 더 이상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한때 함께 웃던 식탁, 함께 전을 부치던 부엌, 그 모든 장면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말다툼이 아니라 가족이 부서지는 소리라는 것을. 그날 밤 나는 딸과 함께 택시를 타고 나왔습니다. 차창 밖으로 스치는 불빛이 눈물처럼 번져 보였습니다. 손이 떨려 물 한 모금도 삼키지 못했습니다. 딸은 내 손을 꼭 잡고 있었지만 그 온기마저 멀게 느껴졌습니다. 딸의 자취방에 도착했을 때 좁은 방 안 공기가 유난히 낯설었습니다. 나는 구석 의자에 앉아 두 손을 무릎 위에 올려두었습니다. 그 손끝엔 여전히 며느리의 체온이 남아있는 듯했습니다. 엄마 너무 마음 쓰지 마세요. 딸의 말이 들렸지만 나는 고개를 들 수가 없었습니다. 내가 뭘 잘못한 걸까? 그 말이 입안에서 맴돌았습니다. 분명 나는 싸우지 않으려 했습니다. 명절마다 내가 다 준비하고 며느리가 편히 쉬길 바랐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끝나버린 걸까요? 잠이 오지 않아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도시의 불빛 아래로 사람들이 바쁘게 오가고 어디선가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 소리가 어쩐지 나를 더 외롭게 만들었습니다. 내 잘못은 없어요. 그 말을 혼자 수십 번 되뇌었습니다. 하지만 조상님들이 나를 탓하실 것만 같았습니다. 며칠 뒤 며느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화면에 뜬 이름만 봐도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한참을 망설이다가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어머니, 그날 일은 기억이 잘 안 나요. 죄송해요. 그녀의 목소리는 낮고 떨렸습니다. 술이 깬 뒤에야 자신의 행동을 들었나 봅니다. 나는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저 그날 정말 많이 취했어요. 어머니께 그런 말 한 거 꿈에도 몰랐어요. 말끝마다 죄송하다는 소리가 섞여 있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한때 내가 사랑하던 그 제잘되던 며느리의 목소리와 닮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은 아무렇지 않았습니다. 차가운 돌덩이처럼 굳어버린 감정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할 말이 없다. 나는 겨우 그 한마디를 남기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어머니 하고 구르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렸지만 손가락은 이미 종료 버튼 위에 내려와 있었습니다. 전화가 끊기자 방 안은 다시 고요해졌습니다. 냉장고의 모터 소리만 들렸습니다. 그날 이후 나는 며느리의 전화를 받지 못했습니다. 번호만 떠올라도 심장이 두근거리고 손끝이 떨렸습니다. 그녀가 미워서가 아니었습니다. 그날 내 눈앞에서 무너졌던 가족의 모습이 자꾸 떠올랐기 때문이었습니다. 며느리의 웃는 얼굴 뒤에서 언제 또 그 불길이 터질지 모른다는 두려움. 그게 나를 짓눌렀습니다. 밤마다 생각했습니다. 다시 예전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 그렇지만 문득 깨달았습니다. 돌아가는 건 사람이 아니라 시간뿐이라는 걸. 그날의 상처는 아직 내 안에서 낫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나는 휴대폰을 엎어놓은 채 조용히 창밖을 바라봅니다. 언젠가 며느리의 목소리가 다시 미소처럼 들리는 날이 올까 싶어서. 그런 날이 올까요?